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청소년센터와 인권교육연구소에서 청소년 교육을 연구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는 원은정입니다. 20년 넘게 청소년과 함께 일하면서 아이들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처음 청소년 교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요, 아이들의 고민은 주로 친구, 그다음에 인간관계, 진로, 가족과의 갈등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고민들의 배경에 혹은 전면에 스마트폰이 항상 함께 있더라고요. 친구와의 갈등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시작이 되고, 자존감이 인스타그램 좋아요 숫자에 흔들리고, 또 밤새 쇼폼을 보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초반에는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 대처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출간했는데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 전체에 스마트폰 사용이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연구가 확장되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일상의 주도권을 다루는 책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연수도 함께 기획하게 된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친구 관계, 인간 관계,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자기 조절이 어려워지고 또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언어 패턴이 달라지는 모습을 가까이서 목도하면서요,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연수를 듣고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실 등등에서 매일 아이들을 만나시는 분들이니까요. 이미 아이들 곁에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연수를 함께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연수는 그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또 교실이나 여러 청소년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실제로 꺼낼 수 있는 언어 그리고 방법을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5차시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강의와 함께 실제 청소년들의 고민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도 마련했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바로 그 시간 출발점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혹시 이 연수를 켜시기 전에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확인하셨을까요? 10번? 20번? 아니면 30번? 혹시 세어보지 않으셨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죠. 선생님들도, 그리고 아이들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 양육자들, 청소년 지도자분들, 저도요. 스마트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으로 자각으로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2026년 3월 1일부터 학교 교실 내에 스마트 기기 사용을 법률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초, 중, 등 교육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6년 새학기부터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이런데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수업 중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긴급한 상황인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법을 둘러싼 입장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찬성 측을 먼저 살펴보면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내부 조사에서 교사들의 약 66.5%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겪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연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선생님들도 이 수치가 낯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업 중에 몰래 학생이 영상을 보거나 또 진동이 울리거나 심지어 선생님을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현실이 이미 오래됐으니까요. 세계적인 흐름도 같은 방향인데요. 프랑스는 이미 2018년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요.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2024년 이후 단계적으로 학교 내 사용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영국 교육부도요, 2024년 2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법정 구속력은 없지만 등교부터 하교까지 교내 전체 사용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지침입니다. 교실에서만큼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 측의 목소리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와 학생들이 제기한 핵심은요, 법의 내용 자체보다 참여의 부재, 즉 절차적 배제의 문제였습니다. 경남 청소년 유니온은요,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것 자체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는데요. 반대 이유가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 이것이 아니고요. 왜 우리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의견을 낼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인권단체들은 법적 차원의 우려도 표명했는데요. 학생이라는 이유로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수업 중 금지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수거하거나 교내 소지 금지로 학교마다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제기가 됐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미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학칙으로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보다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죠.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법이 법적 강제여야 하는가,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학교 교실이 저절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은 울타리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스마트폰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힘, 이 힘을 기르는 일은 여전히 교육과 그리고 가정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양육자분들, 청소년 지도자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이 연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왜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라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용어를 부드럽게 바꾼 게 아니고요.
이 두 단어 사이에는 학생을 바라보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용어는 의학적 진단 용어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의 병리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청소년 스마트폰 문제에 쓰는 순간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되고요. 또 옆에서 지켜보는 어른들은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의사와 환자의 구도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이시라면 우리 반 아이들을 실제로 떠올려 보셔요. 과연 어떤가요? 대부분 환자가 아니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고 멈추기 어렵고 그로 인해 일상의 리듬이 흔들리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 병리적 중독 상태와는 다릅니다. 반면 과의존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조율할 수도 있다,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중독은 고쳐야 할 병이지만요, 과의존은 다시 조율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학생에게 너 스마트폰 중독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너 요즘 스마트폰한테 너무 끌려다닌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떤 말이 대화를 열까요? 또 청소년기는요, 특히 타인의 시선에 또 평가에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너 문제 있어! 라는 메시지로 들리는 순간 아이들은 방어적이 되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법은 시행됐지만 사회적 준비, 즉 어른들의 준비가 너무 없었다는 것에 교육사회학자인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죠. 그리고 어른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무너짐, 사이버 폭력, 디지털 성범죄, 과의존은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도너선 하이트의 책 불안 세대와 여러 논문에서도 청소년 일상에서 스마트폰이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계속 얘기해왔는데요. 사실 그 어떤 연구보다 당장 우리 곁에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그 심각성을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실 밖 그리고 집에서 혹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또 잠들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이 청소년들의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에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문제 중심이 아니라 일상 중심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이게 아니고요. 이 아이는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묻는 방식입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문제를 고쳐야 할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여다봐야 할 일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그것이 이 연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연수 동안 어떤 것들을 나눌지를 간략하게 안내해드리면 크게 4개의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친구 관계, 소통 방식,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퍼빙, SNS 관계 유형, 온라인 탈억제, 스몰 토크를 다루기로 하고요. 두 번째 흐름은요, 시간과 집중에 대한 겁니다. 분초사회, 브레인 롯, 비교와 자존감까지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하루에 뇌에 어떤 영향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콘텐츠에 대한 것인데요. 숏폼의 구조,
알고리즘, 가짜 정보, 혐오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유와 몰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마트폰 시대에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고 고요할 권리, 몰입할 권리, 디지털 시민 역량까지 우리가 코칭 언어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연수가 끝날 때쯤에 함께 하신 분들이 어떻게 코칭하면 좋은지 저마다의 코칭안이 완성되어 있기를 기대하고요. 이 연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요즘 반 단톡방이 너무 무서워요. 다들 열심히 얘기하다가 제 이름 나오면 갑자기 다 조용해져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괜히 제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해요. 단톡방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 더 이상해 보일까봐 못 나가겠어요. 네, 이 청소년이 호소하는 상황을 잠깐 같이 들여다볼게요. 단톡방에서 자기 이름이 나올 때마다 대화가 멈추는 경험, 자기가 얘기할 때마다 더 이상 댓글이 달리지 않는 이런 경험. 어른 눈에는 그게 뭐가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단톡방은 단순한 대화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또 하나의 교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학교 생활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느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이야기할 때마다 혹은 자신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조용해지는 걸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러지? 이렇게 끊임없이 되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데요. 사실 지금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피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단톡방을 나갈 수도 없고 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가면 더 이상해 보일까 봐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가는 순간 자기가 따돌림 당하는 게 공식화 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불안한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스스로 탈출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네가 예민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확인,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이가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은 항상 말해줘서 고맙다. 왜 진작 말하지 그랬어? 왜 이제 얘기해?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이런 말하기 쉽지 않을 텐데 용기를 내줬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해둘 게 있어. 네가 예민한 게 아니야. 대화하다가 내 이름이 나오면 갑자기 다들 조용해지는 걸 계속 경험한다는 건 누구라도 불안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 그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걸 느끼면서도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의심했을 텐데 그러지 않아도 돼.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을 나가고 싶다고 했지? 근데 나가면 이상해 보일까 봐 못 나가겠다고 했잖아. 나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이것도 하나만 말해줄게. 네가 불안하고 힘든 공간에 억지로 남아있는 게 더 이상한 거야. 단톡방을 나오는 건 잘못된 행동이 아니고 네가 나쁜 아이가 되는 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줄게. 지금 그 단톡방에서 불편하거나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대화가 있으면 그때그때 화면 캡처해서 저장을 먼저 해둬.
스토리나 댓글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직접적인 말이 없어도 반복되는 상황 자체가 나중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거든 이라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지금 나에게 한 이 이야기를 부모님한테도 꼭 해줬으면 좋겠어. 혼자 계속 그 이야기를 안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양육자인 부모님이 또 보호자인 누군가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상황을 봐주는 게 훨씬 나아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또 얘기해 주면 좋겠어. 오늘 말해준 것처럼 언제든 편하게 와줘 라고 해서 통로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끙끙 앓고 본인의 생각을 부풀려서 막 힘들어 하다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가 좀 안심하고 또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